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공 시절에 제 한 해 밑에 연차 네, 셨죠? 맞습니다. 그때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죠? 술도 많이 마시고. 근데 오늘 술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술은 많이 안 마시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마시는데 그때마다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문제가 있었다. 혹은 1년에 딱 한 번 마시는데 그때 결근했다. 예. 이게 알코올 중독일까요?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음주 습관이.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어떤 뇌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중독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뭐 음주 횟수와 관계없다. 먹는 양과 관계없다. 일단 먹고 나서 그때마다 좀 문제가 있다. 드물더라도. 예. 그러면 이거 알코올 중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걸 이제 칼같이 구분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뭐 1년에 한두 번 그러는 거면, 그거는 물론 의사와의 어떤 상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행동 교정. 행동 교정.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경우면 그거는 정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까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이면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술 문제가 있다. 알코올 의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인이나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설문지를 만든 게 있거든요. 10문항으로 돼 있고 스스로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문항 10문항을 보면 맨 위에 3문항은 음주량을 측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의 음주량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의 상태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 약간 뭐 기관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소주 4병 이상을 마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고위험 음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드링킹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찔리는데요. 한마디로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까지는 그런저럭 대부분은 건강상이라든지 직장상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4병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성도 생기고 금단도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간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확 음주량이 늘어나는 어떤 변곡점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내가 술을 마시더라도 고위험 음주 안쪽으로 그러니까 러프하게 소주 4병 안쪽으로 마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양은 그렇고 예. 횟수는 정확하게 보면 한 번에 소주 한 병, 일주일에 소주 4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횟수가 됐던 아니면 하루 양이 됐던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남자의 경우는 4병 정도가 어퍼 리밋이다, 상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없더라도 그 정도 양으로 계속 마시게 되면 그게 1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거의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마시는데 이것도 이전에는 알코올 중독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의 통계인데 이게 일단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미국 통계입니다만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보다부터 적게 마시는 사람까지 쫙 나열을 해봤더니 술을 많이 마시는 상위 20% 정도의 사람이 마시는 양이 일주일에 한 4병 정도 되고 그보다 약간 아래, 그러니까 상위 30% 정도 마시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2병 정도 마시는데 그러면 상위 10%는 어느 정도 될까요? 생각에는 뭐 한 8병?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한 병, 2병, 4병. 네. 근데 상위 10%는 갑자기 20병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4병 정도 마시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확 늘어나서 로그선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올라간다는. 상위 10%는 20병 가까이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4병 언저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그냥 4병 마시던 사람이 20병을 갑자기 늘어나니까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됐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주사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또 궁금한 게 거의 매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씩
반주한다고 그러죠. 예, 예. 자, 거의 매일 술을 마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소주 반병 정도 마시지만 뭐 회사 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 정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는 알게 모르게 다 걱정하고 있고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그 알코올의 대사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양을 마셔도 다음날 숙취를 덜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체질이라면 실제로 잘 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안내를 해줄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4병 안으로 마시라라고 이제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코올 중독을 20년 전에 전공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양은 안 따졌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네요. 발전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1대1로 만나게 되면 이제 면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따져 들어가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 하거든요. 그리고 좀 줄이죠. 그 줄여서 네.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는 음주량만 정확하게 물어보고 모니터링하고 하면 훨씬 더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전에 알코올 중독의 핵심은 조절 실패라고 그랬어요.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나는 조절할 수 있다. 예, 예,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뭐 안 마실 수도 있고. 예, 예. 그거 아닌가요? 핵심이? 그렇죠. 거기에서의 핵심은 그 조절 실패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의지만으로 고칠 수는 없고 실제로 너 몸속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갈망감 그리고 신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자기는 술 싫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왜 거짓말 하느냐고 이제 보호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갈망감을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는 갈망감은 갈증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갈증이 나면 이제 물을 찾게 되는데 그게 그 물이 너무 좋아서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몸에서 뭔가 불편한데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 물이 딱 들어오면 뭔가 해소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막 찾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정상이고 술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뭔가가 찌뿌듯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러면 그 술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술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뭔가 불편했던 몸의 상태가 뭔가 다시 안정되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술을 자꾸만 찾는 건데 그거는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몸에서 어떻게 보면 뇌가 부르는 거거든요. 뇌가 부르는 거죠. 뇌가 이미 그런 상태로 돼서 갈증처럼 술에 대한 갈망을 유발하는 거죠. 뭐 비슷한 의미에서 중독하면 보통 금단 증상 얘기하는데 지금 갈망을 말씀하신 게 심리적 또는 몸에서 부르는 그런 금단 증상으로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예. 보통 내성과 금단 증상이 있어야 중독이라고 하는데 예. 보통 손 떠는 그렇죠, 거, 손 떠는 거. 손 떠는 거가 이제 알코올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 예.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금단 증상의 가장 큰 거는 불면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달걀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술 드시는 분들의 50% 이상은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불면증 자체가 물론 술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개는 술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이 들어와야지 잠자는 상태가 정상인 상태가 되면 술 없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금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금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가 금단은 술을 끊고 나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술을 끊고 나서 반나절,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그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저께 술을 먹고 이 자리에 왔으면 벌써 이제 12시간이 지난 거니까 지금 이제 손떨림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소주 한 병. 그렇죠. 그거를 소주 한 병 먹으면 진짜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게 세 글자로 뭔가요? 세 글자로? 네. 해장술입니다. 그게. 네, 해장술 맞어요. 네, 해장술. 그러니까 해장술이라는 거가
아침부터 내가 뭔가 술을 마셔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술 먹은 다음날 숙취도 있고 뭐가 불편한데 금단인 거죠. 숙취랑 금단이 같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 보니까 술을 먹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셀프 메디케이션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낮술을 하고 있다. 아니면 해장술을 마시고 있다. 그래야지만 내가 더 안정적이다. 그러면 금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 떨림은 어떻게 보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고 내가 불면증이 있거나 낮술을 뭔가 정기적으로 마신다. 그러면 금단이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